안녕하세요. 안나의 백지편지 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란입니다. 60대를 살아가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안나의 백지편지. 이번 달은 지난달에 이어 북하우스 출판사 지하 북카페에 있는 디얼라이프 아카데미에서 만난 또 한 분의 인생 선배 양정모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정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정수입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 자리해 주셨어요. 안나가 나를 위한 마이 라이프 스토리 쓰기 수업에 양정모 선생님이 계신데 글을 재미있게 쓰신다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 직접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좀 너무 저를 좋게 얘기해 주신 것 같네요. 저는 사실 이 글쓰기에 굉장히 겁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없었던 부분이고. 근데 어느 날 뜬금없이 딸이 엄마 글쓰기 공부 좀 해보지? 라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어려운 걸 나도 하라니 왜 이랬는데 지금 등록을 해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것도 기회가 아닐까 생각하고 그리고 참여를 하게 됐어요.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좀 주저주저 하게 됐는데 그래도 용기 갖고 참여해보는 게 이번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수업에서 선생님은 글쓰기 신동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는데요. 저는 네, 좋으시겠어. 너무 좋습니다만 좀 쑥스럽네요. 나도 그런 소리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 저는 선생님의 울 엄니의 아가놀이라는 글을 수업 시간에 합평할 때 듣고 마음이 울컥했어요. 어떻게 시어머니와의 길고 길었던 관계를 저렇게 담담하고 재미있게 그리고 듣는 이에게 감동을 주면서 쓸 수 있나 하면서요. 사실 그거 써놓고 이렇게 공개될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써놓고서도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었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 칭찬해 주시는데 사실 어리둥절했었어요. 칭찬을 받을 만한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 공동으로 다 이렇게 며느리 역할 이런 거 살아가는 이야기 그런 거 다 공감하고 이렇게 좀 같이 경험해 보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제 또 내가 또 경험했던 일을 그대로 그냥 글로 적어 내려갔던 건데 우리 모두가 공감대가 그래서 컸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양정모 선생님의 글 한 편을 들어볼까요? 네, 좀 쑥스럽지만 울엄니의 아가놀이 어디 갔다 왔죠요? 보고 싶었죠요? 눈물을 글썽이며 어리광이시다. 86살 응석바지 아가이신 시어머님과의 하루는 거의 매일 아침 이렇게 시작되었다. 47년 전 나는 어머님을 처음 만났다. 친척 아저씨가 다리를 놓았다며 며느리감 선을 보겠다고 아무런 기별도 없이 불쑥 직장으로 나를 찾아오셨다. 분홍색 치마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으시고 쪽을 지듯 빗어넘겨 동그랗게 들어붙인 머리하며 그 모습이 참 단아하고 고우셨었다. 당신 앞에 마주 앉은 나를 한동안 눈여겨 살피시더니 내 손을 꼭 잡으시며 내 며느리가 돼주면 안 되겠나? 하시고는 내겐 아들이 딱 하나인데 잘 키워놨어? 맘 한번 먹어봐 하신다. 이게 뭔 일이래? 당사자도 모르는데 황당했지만 간곡한 말씀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며 공손히 대답했다. 일주일 후 그 어머니의 아들과 나는 맞선을 봤다. 두 사람은 마치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첫 자리에서 혹 했고 세 번째 만남에서 결혼을 작정하고 만난 지 한 달 안에 부부가 되었다. 청산과부 홀어머니의 외아들 절대로 안 된다고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만류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그렇게 급하게 결혼을 하고 보니 신랑과도 사귀어야 했고 시어머님과의 관계도 새로 시작해야 했다. 신랑과는 연애 감정에 얹혀 그런 대로 잘 해나갈 수 있었는데 시어머님과 친해지는 일은 도무지 쉽지가 않았다.
그때 48이셨던 어머님은 고운 옷맵시로 한복만 입으셨고 깔끔한 분위기가 얼마나 차갑고 냉랭하신지 가까이 다가가기가 정말 어려웠었다. 게다가 그리도 다정하게 반겨주시던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고 엄격하게만 대하시니 멀리서 뵙기에도 겁이 났다. 어느 해인가 어머님 생신에 오셨던 시이모님께서 많이 힘들지? 하시며 배운길에 살짝 들려주셨다. 어머님께서는 편부스라이셨고 어렵던 그 시절 입 하나 덜 자고 서울로 18살에 시집을 오셨단다. 이듬해 19살에 아들을 낳으셨고 그 아들이 5살 되던 6.25 전쟁이 터져서 몹시 불안했던 그 당시 경성전기에 다니시던 아버님께서는 회사에 잠깐 다녀오마 하고 나가신 게 마지막이 되셨다고 했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23살이셨고 그 후 30년을 집을 지키며 오매불망 가장을 기다리며 아들 하나 바라보고 평생을 수절청산으로 사셨다고 했다. 시이모님께서 다녀가신 그 이후로는 얼음공주 어머님의 냉기를 조금은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어머님을 모시고 내가 40년을 살아냈다. 어머님 앞에서 치마를 갈아입을 만큼 편해지는데 10년, 손잡고 시장 보러 가기까지 17년, 모시고 목욕탕 가는데 25년, 속옷을 빨아들이게 되기까지가 26년이 걸렸다. 30년이 지나 2005년이 시작될 무렵부터 어머님께서는 그리도 굳건히 지켜내시던 자신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신 듯했다. 점점 더 내게 기대시며 의지하셨고 잠시라도 내가 옆에 없으면 불안해하셨다. 그런 어머님께 나는 더욱 심하게 매이면서도 측은 마음이 들어 더 잘해드리려고 애썼다. 처음엔 어머니께서 치매가 시작이신 줄 알아채지 못했다. 깜빡깜빡이 심해지시고 금방 하신 일을 모른다 하시고 지나간 일을 거듭거듭 반복하셨어도 연세가 많아지시면 자연스레 그리 되시는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랬으니 이웃들이 치매이신 것 같다고 말하면 받아들이기는커녕 눈을 흘기며 화를 내곤 했었다. 아주 조금씩 알아보지 못할 만큼 진행되던 어머님의 증세는 여든이 넘으시니 점점 더 심해지셨다. 온 집안 가구에 서랍이며 싱크대 냉장고까지 뒤지며 뭔가를 계속 찾으시고 온종일을 혼잣말로 중얼거리셨다. 어쩌다 누군가 집에 다녀가기라도 하는 날이면 당신이 통장과 주민증, 귀중품이 없어졌다고 의심을 하며 찾아오라고 성화를 부리셨다. 실제로 찾아보면 늘 두시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건만 거기다 감춰두고 갔구나 하시며 의심을 거두지 않으셨다. 점점 아가가 되어가는 어머니의 치매는 이렇게 시작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엄니의 아가놀이는 세월 따라 점점 더 중증이 되어갔다. 급기야 식구들을 못 알아보실 때는 그럴 때는 정말이지 억장이 무너졌다. 애지중지 귀여워하시던 증손녀를 보시고는 웬 애기냐 하시면 낯설어 하시니 그 안타까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루 3번 약을 드셔야 할 때는 거의 전쟁을 치르듯 해야 했다. 자잘한 저지레가 온종일 이어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진자리를 갈아드려야 할 땐 엄니를 끌어안고 통곡하며 좌절했었다. 그래도 아주 가끔은 시원하게 목욕을 하신 후 간식을 맛있게 드신 후에 맑은 눈빛으로 고맙다 하시며 얼굴을 쓰다듬어 주실 땐 밝은 빛이 보이기도 했었다. 이따금 업어달라 하실 때도 있어서 등에 업고 둥개둥개 해드리면 아기처럼 깔깔대고 좋아하시며 자꾸만 업어달라 때를 쓰기도 하셨다. 이렇게 내 품에 폭 안길 만큼 작아지셨지만 젊은 날엔 그 존재감만으로도 주눅들게 하셨던 까칠공주 우리 엄니 86 되신 그의 섣달에 해맑게 웃으시며 다시 못 올 먼 길을 떠나셨다. 올해로 우리 엄니가 하신 7년째 더 안아드릴 걸, 더 많이 업어드릴 걸. 해가 갈수록 아쉬움은 더 커지고 엄니와 겪어냈던 힘들었던 날들, 어려웠던 일들은 진한 그리움으로 내 가슴에 쌓여간다. 이제 머지않아 엄니 계신 그곳에 나도 갈 텐데 그곳에서 다시 봐도 너 내 며느리 해라 하실 텐가. 오늘도 많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엄니. 오늘 밤 꿈나라에서 뵙겠습니다.
꼭 한번 다녀가십시오. 아유, 눈물 나네. 아, 이제 생각해도 그러네요. 어머니와 사랑의 완성을 이루신 이야기를 이렇게 담담하게 글로 표현해 주시니 참 잘 들었습니다. 홀어머니와 외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남다른 시집살이 이야기가 궁금해지네요. 아유, 왜 이런저런 일, 사건들이 없었겠어요. 모자분이 사시는 곳에 내가 들어갔으니 두 분 사이가 또 얼마나 돈독하신지 두 분이 얘기하고 계시면 내가 들어가도 되나 마나 문고리를 잡고 놨다 열었다 닫았다 그랬었어요. 그렇게 어른 셋이 살아가는데 적응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사실 며느리로 들어가면 우리 모두 그런 생각을 하죠. 예, 아가야, 며느라가야 부르시면 네 하고 그랬더니 어머니 앞에 가서 손 마주 잡고 공손히 저 부르셨어요. 이러는 것도 한 번씩 생각해보죠. 아,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 그 곱게 생기시고 단아하신 분이 저를 부르시는데 야!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아, 어머, 야라니. 누구에게 야라는 호칭으로 불려본 적 없는데 그 예쁘신 곱고 진짜 그러신 분이 야 그러시니 저는 놀랐어요. 그렇지만 어머니한테 대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꾹꾹 눌러 참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남편이 마당에서 야 이리 와서 이걸 봐 이러면서 저를 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때다 딱 보니까 어머니가 안방에 계시고 문이 반쯤 열렸어요. 그래서 야라니 난 이름도 있고 성도 있어. 야라니 세상에 나 야라고 부르지 마. 정말 화나서 뛰쳐나가고 싶어. 이러고 소리를 냅다 질렀어요. 어머니가 들으시기를 바라느라고 입을 그쪽으로 돌리고 냅다 소리 질렀죠. 잘하셨어. 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어머니가 호칭을 바꾸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예? 로 바꾸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 이리 와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대들까 그러다가 참았어요. 왜냐하면 야가 예로 됐을 땐 너한테 야 아가라고 부를 생각이 없으신 거구나. 아, 그리고 제가 그렇지. 접었죠. 그렇죠. 네, 제가 접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제가 결혼하고 금방 남편이 지방에 나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때 출근했거든요. 그때 회사에서 좀 결산까지만 있어줘라. 그래서 아침에 출근했다가 집에 들어오고 그리고 아침에는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가기도 힘들었는데 밥해서 먹고 치우고 그리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저녁에 들어오면 밥하기 너무 바빴어요. 근데 그렇죠. 재래식 부엌인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연탄불이었어요. 그때는 탁 문 열어놓고 연탄 그 불막에도 열면 불이 확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고기 또 쪼그리고 밥을 안 쳐서 놓고 그 연탄불에다가 코를 박고 고기에 딱 연탄불에 코를 대고 쪼그리고 앉아서 무채나무를 하라고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래서 물을 썰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물을 썰다가 조금 손가락을 폈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들고 막 봉당으로 나와서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어머니 계신 안방을 열고 어머니 손 다쳤어요 하면서 그냥 어머니가 보고 계시던 TV에 머리를 내 머리를 콱 찍으면서 어머니 앞에 퍽 쓰러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엄청 놀라셨겠죠. 근데 그 후로 저는 이제 정신을 잃고 전부 마비가 되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그 순간에는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거예요. 검은 어떤 구덩이로 내가 막 빨려 들어가는데 여기 빨려 들어가면 죽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뻗치고 안간힘을 쓰면서 안 빠지려고 용을 쓰는데 그때 호흡이 안 되고 있었어요. 호흡이 안 되고 있었는데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은데 혀가 굳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손을 들어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온몸이 굳어서 조금 할 수가 없었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그랬는데 그 순간에도요. 정말 이 청각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아주 예민하게. 근데 어머니가
그동안에 그 옆에서 막 어떻게 우리 아들 어떻게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말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황당하셨겠네. 네, 진짜 동글동글 병을 걸린 이런 게 내 며느리 들어왔으니 내 아들 어떻게 하면 좋아. 땅을 치고 막 울으시는 거예요. 어머. 저는 그때 숨을 못 쉬고 있었어요. 날 도와서 소호흡을 하도록 해야 내가 살아나는데 어머니는 그러시면서 어떡하냐 그러시니 2층에 가서 양이 엄마라고 세들어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양이 엄마 내려와봐. 그러더니 그이가 내려왔어요. 젊은 댁이었어요. 내려오더니 어떡하죠? 무슨 일이 일어났죠? 왜 이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년이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내 아들 어떡하고 나를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아? 얘를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당신 걱정 아들 걱정하시면서 저를 툭툭 치시면서 그러시는데 저는 그때 억장이 무너지죠. 네, 2번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실 그 전까지는 신랑이 저기 지방에 가 있으니까 어머니하고 둘이 있었잖아요. 한 이불 속에서 잤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저는 좋았어요. 어머니가.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직장에 가서 하니까 선배가 그래요. 너 그러지 마. 시댁 사람은 적이야. 그 긴장 풀지 마. 항상 이렇게 방어할 준비를 해. 이래요. 그래서 무슨 그런 끔찍한 얘기를 나는 우리 시어머니 너무 좋아요. 이랬어요. 그렇게 사이가 돈독했었어요. 그때 생각하니까 나는 적장을 사랑했던 거예요. 정말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나는 살아야 되는데 하는데 마침 그 양이 엄마라는 그 애기 엄마가 저를 탁 미는 거예요. 그 힘으로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는지 크 하고 숨이 토해졌어요. 그게 숨이 토해졌지만 너무 기진맥진해가지고 간신히 크크크 하니까 그 젊은 엄마니까 그래도 뭔가 좀 알았던가 봐요. 가슴을 눌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났거든요. 다행이시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불을 팍 덮어놓더니 문 닫고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그 길로 그냥 잠이 들었던가 봐요. 근데 이 젊은 사람이니까 그래도 좀 문을 열고 귀에 들려요. 연탄가스 먹은 거 아니에요? 맞아. 예, 이러면서 연탄가스. 문을 다 열어놓고 그러고는 갔어요. 그 사람은 이대로 그럼 깨어났으니까 자고 나면 괜찮을 거예요. 이러고 갔어요. 근데 한참 자고 났는지 제가 이제 깼는데 머리가 깨지고 속이 구토가 나고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 앉아서 머리를 쓰다듬고 그냥 몸을 이렇게 억누르면서 가슴을 누르면서 있었는데 문이 빼꼼 열리더니 어머니가 정수리 묻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이 딱 나하고 마주치니까 소스라치게 놀라시더라고요. 이미 어머니 저하고 그때 정 떨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서웠던 거예요. 눈을 이렇게 마주치니까. 그러더니 들어오더니 무릎을 마주치면서 그때가 10시가 넘었어요. 막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당장 너희 집에 전화해라. 너희 엄마 오라 해라 하는 거예요. 저 그 시간에 엄마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연탄가스 먹었다는 거 전 상황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부엌에 나가보셨으면 어머니는 얘가 연탄가스를 먹었구나라고 알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 당장 오라 해라. 그래서 아니요, 저 괜찮을 것 같아요. 연탄가스 먹은 것 같아요. 어머니 내일까지 있어보고 내일 엄마 만나시면 돼요. 이랬어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마구 무릎을 맞대시면서 막 벌벌 떨면서. 그래서 전화했어요. 엄마는 그 밤중에 11시가 넘었어요. 오빠랑 달려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는 저한테 상황을 다 들으시고는 연탄가스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밤을 지내보시고 그리고 내일은 병원에 데리고 가지요. 이랬어요. 그리고 엄마는 가셨어요. 거기서 주무실 수 없으니까. 그리고 가셨는데 그 다음날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연결해 주신 친척 동생이라는 그분 집안 어른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다 불러 모으셔서 안방에 모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저에 대한 나쁜 얘기를 하시겠죠. 저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때도 굉장히 이 머리가 아팠어요. 두통이 심했어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한동안 무슨 이게 이제
말씀들을 나누시더니 문 열고 나오시는 거예요. 5분 이렇게 나오시면서 제게, 그러니까 손님들이 가시니까 저는 나가서 공손히 서 있었죠. 이 바보같이 엄마를 왜 그렇게 놀래켜? 이러면서 한마디씩 하시는데 전부 제 가슴에 박히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너무 아팠어요. 정말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그러고는 가셨어요. 그분들이. 그리고는 시이모님만 에휴 엄마가 많이 놀라셨다. 그래서 제 손 한번 잡아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만.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주말이 돼서 신랑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어머니가 그 얘기를 다 하셨죠. 저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당신이 입장에서 얘기를 하셨겠죠. 그랬는데 신랑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아이고 바보같이 우리 엄마 많이 놀랬다. 왜 이렇게 놀래켰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 벼랑에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저녁이 되고 저녁 먹고 나서 밤에 우리 방으로 건너와서 남편은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그랬어요. 많이 놀랬지. 그래 미안해 하면서 정말 따뜻하게 사과하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네. 그냥 다 거기에 녹으셨네. 그거 없었으면 신랑이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하지 않았으면 전 아마 집으로 집으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밤을 편안하게 자고 어머니와는 계속 지금껏 대단하시네. 같이 살았죠. 진 이 글을 쓰면서 제가 그 에피소드 썼어요. 네. 썼는데 선생님이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과의 다른 어떤 사건 있는 거에 쓰라고. 그래서 그걸 썼는데 쓰면서 다시 읽고 첨삭하면서 아 어머니 입장에서 그 사건을 생각하게 됐어요. 물론 전혀 안 해봤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완전히 어머님 시각으로 어머님 관점으로 다시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아 어머니는 그 평생을 수절하면서 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런 며느리라 들어왔다.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얼마나 절박하셨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어머니 입장에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죄송했어요. 잘못했어요. 말하지 못한 게 그랬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맞아요. 평생 그 의심을 안 풀으셨어요. 얘가 병이 있지 하는 생각을 안 풀으셨어요. 정말 기가 막혔지만 네 이제는 어머니를 정말 따뜻하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됐어요. 치유가 되셨겠네. 네네네. 마음이 치유가 됐죠. 그래도 어머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그리움으로 남게 되어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선생님 글쓰기에 독특한 비결이 있으신가요? 비결이 어디 있나요? 저는 비결은커녕 정말 누가 글 쓰랄까 봐 겁먹고 있었어요. 근데 비결이라는 건 진짜 없고 왜 그렇게 글쓰기를 어렵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 글쓰기 공부를 할 때 그냥 아이들이 그때 외국에 둘이 다 나가 있을 때 손글씨라도 좀 정스럽게 써서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손글씨라는 건 요즘은 그냥 다 톡으로 하고 문자로 하고 폰으로 다 바로 전화 걸고 그렇게 하지만 뭔가 좀 정표시 이게 속마음 표시는 손글씨가 그렇죠. 네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그저 소박하게 그것만 그렇게 되기만을 그냥 생각했었어요. 기대했었고요. 저는 양정모 선생님의 아닐게다라는 글을 듣고 요즘 아이들은 상상도 못할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들려주면 이 또한 우리나라의 옛 삶의 기록이 되리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요. 저도 자랄 때 할머니의 옛날 얘기를 듣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연령대가 시대의 변혁을 참 많이 겪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 내가 어릴 때 살아온 이야기, 또 유년 시절의 이야기 그런 거를 내가 해주면 옛날 할머니들이 내게 해줬던 얘기 같이
우리 손주들이 옛날 얘기라고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전기 들어오지 않았을 때 살아왔던 이야기며 그리고 사실 전 초등학교 1, 2학년 때 천막교실 미국 부대에서 쳐준 천막교실에서 공부했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때 왜냐하면 폭격으로 교사가 교실이 부서지고 그래서 사실 그 교사에는 그 총구멍이 다 있었죠. 총탄 맞은 흔적이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천막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비가 오거나 그러면 비가 스미니까 그래서 그 비가 오면 이제 밑에 깔개를 들고 책보에다가 다 책 싸가지고 천막 밑에 가서 있거나 아니면 학교 현관 교무실 앞에 아니면 복도 이런 데에 가서 공부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옛날에 그 여자 선생님이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아기가 있었어요. 어린 아기가. 그러면 그 아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아기 젖 먹일 시간에 아기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 우리는 칠판에 내준 문제를 푼다든지 자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그 교탁 앞에 앉아서 이렇게 아기 젖을 먹여요. 젖을 먹이고 그리고 이제 한 옆에 그또 아기 데리고 온 할머니나 언니 그런 사람들이 이러고 앉아 있고 그런 풍경이 지금은 아주 옛날 그 민화같이 아주 정겹게 마음 안에 어떤 한 장면이 늘 박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아이들이 1년 동안 선생님이 이렇게 담임하고 계시니까 아이가 젖 먹으면서 이렇게 따로 쓰고 걸음하고 자라는 그런 모습을 것을 이제 네,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쭉 봤죠. 네, 그런 풍경들을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굉장히 신기하게 듣고 옛날 얘기도 듣지요. 그렇죠. 지금은 맞아요.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정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죠? 네, 지금 안나 선생님이 언급하신 그 안일깨다 그 글은 사실은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이야기였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이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세식 화장실을 사실 모르셨죠. 그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제가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야기인데 그 일본식 적상가옥에 있었던 그 수세식 변소를 보고 수세식이 아니라 그냥 그 수세식처럼 된 푸세식 변소를 보고 집안에 있는 뒷간을 보고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렸던 근데 그런 얘기인데 5번을 설명해도 할아버지는 안일깨다라고만 반복하셨죠. 이해하실 수가 없었죠. 그 화장실을 뒷간을 집안에 둔다는 것은 그 시절 상상도 못했죠. 그렇죠.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네가 뭘 보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안일깨다만 하셨죠. 그럴 때 결국은 이해하지 못하신 할아버지가 야속해서 전 울어버린 일이 있었죠. 정말 재밌는 일이네요. 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양정모 선생님하고 저하고 자라온 그 환경이 시대가 비슷해가지고 지금 계신 분들은 이해를 못해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 맞죠. 맞습니다. 글쓰기가 힐링의 시간이라면 저희들 출판 과정이 또 있잖아요. 출판 과정은 결실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얼라이프 아카데미에서 만난 인생의 선배이신 양정모 선생님, 재미와 감동을 주는 멋진 책을 만드시길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오늘이고요. 특별한 체험이고요. 팟캐스트가 뭔지 잘 몰랐는데 덕분에 현장 체험으로 잘 배우고 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글쓰기를 하면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아요. 생각이 정리되면 창의적 발상으로 발전되고요. 운동을 하면 몸에 근육이 붙듯 글을 쓰면 생각에 근육이 자라지요. 자아 성취를 위해 오늘도 여러 면으로 노력하시는 양정모 선생님의 인생은 생생한 현재 진행형이네요. 귀한 시간 내시어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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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나의 백지 편지 25번째 이야기였습니다.